안녕하세요. 단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할 이름 없는 건축 소장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단열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좋은 집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좋은 집을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물리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좋은 집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집의 종류들이죠. 집에 있어서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을 판단할 때 위치 또는 면적, 층수, 평면 구성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공간이 가지는 크기나 높이 그리고 공간들 간의 배치 등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좋은 집, 그런 집의 벽, 그 집 벽의 기능,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존재가 아닌 보다 집의 근본적이고 기본이 되는 벽이란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벽은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도 있지만 벽의 주된 물리적인 기능은 단열입니다. 단열이란 주택 내부, 외부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열재의 역할은 공기를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대류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단열의 중요성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알아보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인 단열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와 같은 단열이 주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단열은 크게 내단열과 외단열로 나뉠 수 있는데요. 단열재가 안에 붙어 있으면은 내단열, 그리고 그 벽을 기준으로 단열재가 외부에 붙어 있으면은 외단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서 여름철, 겨울철 열의 이동 방향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도식화한 건데, 내단열이든 외단열이든 실제적으로 이 벽 하나 단면만 보면은 이 열의 이동은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축법에서도 단열재 두께의 차이를 두지는 않아요. 그냥 이 내단열은 단순하게 내부에 단열재가 붙었다, 그리고 외단열은 외부에 단열재가 붙었다. 물론 이제 단열재가 붙고 나서는 뭐 이렇게 내부 마감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내단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노출 콘크리트 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체가 노출되면서 마감재 역할을 하되, 대신 단열의 성능은 이제 안쪽으로, 실내 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런 내단열 건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내단열일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건데, 드라이비트로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 집들이 대부분, 거의 전부 외단열 공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열재라는 건 어쨌든 이 강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단열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재를 한번 이렇게 겹을 쳐줘야 되는데, 그게 곧 마감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열재를 외부에 붙이면은 이 단열재를 보호할 수 있는 마감재를 따로 벽돌이 될 수도 있고 나무 사이딩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금속 패널, 석재 패널,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이 외단열이 보통 많이 쓰이기는 해요. 이게 어쨌든 단열재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싸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외단열을, 신축 건물에서는 보통 외단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바닥 슬라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단열과 외단열, 이 둘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외벽과 내벽 혹은 외벽과 바닥 슬라브 등의 교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단열의 경우 이 부분에서 단열재의 연속성이 끊어지면서 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열교 현상이라고 부르고, 열교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로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열 손실은 벽보다 창호가 설치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뿐만 아니라 창호의 단열 성능, 그리고 벽과 창호의 이음 부분의 상태에 따라서 열교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열 효율은 내단열이든 외단열이든 그 공간, 실내 공간을 어떻게 점유하고 쓰는지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커요. 그치만 우리가 흔히 외단열이 효율이 좀 좋다고 판단하죠. 그 이유가 왜냐 하면은 내단열과 외단열의 큰 차이는 벽체 자체에서 생긴다기보다는 그 층과 층을 만들어주는 옥상 지붕면과 바닥면, 그 바닥 슬라브에서 단열재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내단열의 단점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내단열로 했을 때 이렇게 그림상에서 뭐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단열재를 처리하고 단열재가 끊겼네 요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내단열 기준상 요 일정 부분만큼 슬라브, 바닥 슬라브를 덧대서 단열재를 더 안쪽으로 감싸서 이 바닥 슬라브를 통해서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이 부분들을 더 낮추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단열은 효율이 좀 떨어지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단열은 뭐 이 바닥 슬라브와 상관없이 겉에서 단열재를 덧대고 마감재를 입혀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내 공간은 어느 정도 단열재의 연속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왜 사용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냉방이든 난방이든 내단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난로를 피면 굉장히 안에가 빨리 데펴져요. 기계 설비 같은 냉난방 시설을 이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쾌적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냉기를 머금고 있는 이 구체 자체를 데펴주고 나서 이 단열재를 통해서 대류 이제 냉난방의 효율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내단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통행, 통풍, 조망, 채광 등의 목적을 가지는 창문이나 출입문 등은 벽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단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금속, 나무, PVC로 유리를 고정하거나 문틀로 사용되는 창호의 재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VC 창호가 유통되기 이전에는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알루미늄 창호가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열 전도율이 높다는 단점으로 인해서 주택에서는 대부분 목재 창호와 함께 설치되었죠. 창호를 구성하는 프레임과 유리의 단열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벽과 창호가 만나는 부분에서 단열의 영서성 혹은 단열의 밀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벽과 창호의 단열 성능이 서로 일정한 수준이 유지됐을 때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단열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 단열재와 유기 단열재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무기 단열재는 섬유재로 만들어진 단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기 단열재는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유재로 이루어진 단열재로는 크게 글라스울이라는 것과 미네랄울이라고 하는 섬유재가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열재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구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 단열재라고 하는 이 스티로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봐왔던 단열재 중에 하나인 게 흰색 단열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단열재를 비드법 단열재라고 하고, 압출법 단열재라고, 아이소핑크라고 흔히 얘기하는 빨간, 핑크색, 분홍색 혹은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단열재입니다. 그리고 비정형적인 아니면 틈새가 많은 벽체에 직접 뿌려서 시공하는 수성 연질폼이라고 하는 단열재가 있고요. 경질 우레탄 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열재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열재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열재는 유기 단열재, 스티로폼 단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흰색 스티로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가격이 합리적이고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열에 약하고 습기에 좀 약합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열재가 압출법 단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습이 많은 부분에 압출법 단열재를 쓰고 그 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드법 단열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법과 압출법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 가격 차이도 일단은 있는데요. 압출법 단열재 자체는 습이 많은 지역에 쓰는 것과 동시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열에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장 우리는 많이 접하는 단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건물 새로 질 때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지하층에 들어가는데 단열재를 써야 될 때는 압축법 단열재를 써요. 이게 뭐 내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층층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난방을 깔 때 아니면 그 층마다 이 단열재를 넣어주게 되는데 보통 그 바닥이라는 게 어쨌든 습이 찰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압축법 단열재를 바닥에 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건물의 지붕, 옥상도 마찬가지고 이 비드법 단열재가 기본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단열재, 스티로폼 단열재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중부 지역에서 그리고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등급, 최고 등급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법이 80년도 초반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단열 기준은 1980년도에 건축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최초에는 그 스티로폼 단열재, 아까 설명드린 스티로폼 단열재가 50mm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50mm의 두께에서 70mm, 85mm, 120mm, 지금 현재 중부지역 기준으로 본다면은 135mm를 사용해야 그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준하는 단열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의 역사가 사실 그렇게 긴 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열재의 두께는 매년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적으로도 이 크게 아까 설명드린 단열재 종류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복합적인 단열재들이 계속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으로 기준을 따진다면 우리가 노후주택이라는 범위를 단열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노후주택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준공일 기준으로 짧게는 25년에서 길게는 30년 정도 사용된 건축물을 뜻하고 있어요. 건축물마다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계산을 한다면은 95년도를 기준으로 전후를 기준으로 노후주택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에 지어진 집들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벽돌 구조를 반영해서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도별로 단열재 두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를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던 건데 처음에는 전 지역이 대한민국 전 지역이 다 5cm짜리 단열재 쓰면은 단열 조건을 맞출 수 있던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똑같은 단열재가 아니라는 거를 정부에서 인식을 했는지 단열재의 종류마다 그 단열재 두께를 두께에 대한 차등을 두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한 1984년 같은 경우에 이게 처음 시행될 때는 내륙과 제주도만 구분을 해서 주택 용도에 따라서 단열재 두께를 다르게 해라 라고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그게 또 이제 87년도에 들어서는 이거를 이제 내륙만 볼 게 아니고 내륙 안에서 뭐 부산 온도 차이 다르고 서울 온도 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중부랑 남부랑 나눠야 된다라고 해서 87년도부터는 중부, 남부, 제주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도 구분을 뒀어요. 이게 예전에는 최상층이든 이게 최하층이든 중간층이든 상관없이 그냥 50mm로 해
뭐 5cm짜리 단열재를 써 이랬는데, 이게 실제 쓰면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옥상에서 떨어지는 그 열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뭐 최상층에 들어가는 그 지붕 단열재는 더 두껍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준이 조금 또 바뀌는데, 이게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달성하려면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에너지 설계 기준이라는 것들을 만드는데, 그게 만들어지면서 단열재의 두께도 더 두꺼워지고, 그리고 같은 층 안에서도 이거를 그 공간이 이제 외부 면을 직접 면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단열재의 두께도 달라지고, 그리고 심지어 단열재가 이때부터는 등급을 매기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가에서 라등급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단열재가 단단하다는 건 곧 그 밀도가 높다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단열재 두께를 다르게 이제 차등을 줘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2년도에 들어서는 창호도 이거는 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열 전도율 이런 성능에 대해서 단열재처럼 등급을 매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 창이 뭐 이제 금속이냐 나무냐 PVC냐 그리고 뭐 그 창이 뭐 2중으로 되어 있는지 1중으로 되어 있는지 3중인지, 그리고 유리가 뭐 단판인지 뭐 2중 접합인지, 그러면서 이제 단열의 기준이 점점 더 상향 조정하고 뭐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이게 최근 들어서 18년도부터는 중부 지역도 아예 2개 지역으로 나눠요. 이게 뭐 강원도, 파주, 이 경기도 북부 지역은 더 춥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더 높은 단열 등급을 써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표에서 한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거는 25년이 지난 집은 노후주택이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그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한 199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단열 기준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때 지어진 집들은 5cm짜리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돌 구조의 집들의 특성을 보자면은, 그림과 같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스티로폼 단열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열의 연속성이 끊어져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단열재의 두께 또는 창호의 성능을 굳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9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벽과 바닥 슬라브의 교차 지점, 그 단열이 끊어져 있는, 그 단열의 연속성이 끊어져 있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열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90년도에 지어진 이 벽돌 구조의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단열의 연속성이 끊어져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0년도에 한창 지어졌던 그 주택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벽돌 구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벽돌 구조 건물에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단면을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거를 한 건데, 기존 창을 걷어내고 더 큰 창을 키우고 싶어서 이 단면을 한 번 더 잘라내서 그 단면이 드러난 상황인데, 단면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단열재가 중간에 이제 껴있는 단열재가 노출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 벽돌 구조 건물이 지어지는 방식이 뭐 이게 단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이 있으면은 벽돌을 이렇게 쌓고, 벽돌을 쌓으면은 그 위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슬라브를 만들어요. 슬라브를 콘크리트로 치고,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쌓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열재를 삽입해서 마감 치장벽돌을 한 번 더 입히던가, 뭐 그 치장벽돌 자체가 또 이 슬라브의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뭐 하게 되면은 이 슬라브가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테고, 여기서 도식에서 보여준 이게
일단은 벽돌이 이렇게 쌓이고, 그 벽돌을 쌓으면서 단열재를 안에다가 밖에서 이제 단열재를 하나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슬라브 콘크리트를 치고, 또 여기다가 쌓고, 그러니까 이제 단열재가 결국엔 끊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뭐 어느 정도 신경 쓴 고급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방식은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이런 면에다가 이제 단열재 보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집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단열 보강 공사 혹은 주택 환경 개선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나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기밀성 보강 공사가 있겠는데요. 기밀성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틈새를 잘 메꿔주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틈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보통 기존 오래된 창호의 부분에서 틈새가 벌어지기 쉬워요. 그게 모든 재료는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수축 혹은 팽창을 반복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재료가 암만 변형이 안 되는 재료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계속 변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 벽체와 창호 부분, 아니면은 집 자체가 오래됐고 벽돌 구조의 특성이기도 한 것들이 그런 크랙 현상을 통해서 틈이 벌어지는데, 그런 틈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밀성에 대한 보강공사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창호를 교체하는 공사인데요. 옛날 노후주택들을 들여다보면은 알루미늄 겉창과 나무로 된 속창,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창호들은 PVC로 만들어진, 그 PVC라고 하면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플라스틱 창호가 이렇게 유통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관리상 용이했던 그 알루미늄 창호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PVC 창호로 보통 다들 이제 교체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열 전도율이 굉장히,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금속이나 나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 전도성이 굉장히 낮아서 그 PVC 창호로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단열 성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단열 보강 공사인데, 요거는 기존의 노후주택이 갖고 있는 벽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내 공간 쪽으로 단열을 덧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열 시트지 혹은 창문에 우리가 흔히 붙이는 뽁뽁이 같은 것들이 쉽게 말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단열 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차이는 있겠지만요. 내단열 보강공사보다 사실 더 좋은 거는 외단열 보강공사입니다. 이제 내단열과 외단열의 차이는 아까 그 단열재의 연속성이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그 열의 효율성을 더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외단열 공사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단열 공사로 넘어가기 이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방풍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현관문을 열고 닫으면서 생기는 그 열 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풍실, 현관을 거쳐서 한 번 더 중문을 줌으로 인해서 공기 흐름을 한번 단절시켜주는 영역을 만들어주면은 단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건 선택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이게 방풍실을 만들어준다, 내단열을 해준다라는 말은 곧 실내 면적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단열 공사 혹은 방풍시설을 잘 해주면은 상대적으로 외단열 공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효과를 굉장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면적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보여줄 사례는 이 동작구 상도동의 도시재생 지역 내에
위치한 한 연립주택인데요.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분 단열 보강공사, 내단열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부분 창호 교체 공사, 실제 쓰여지는 공간에 그 창호만 부분적으로 교체했고, 근데 그 두 가지만으로도 에너지 사용 효율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증가시켰던 사례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솔루션 어떤 보강 계획을 수립해 드린 것도 아니고요. 이 직접 사시는 이 노부부 이분들이 22년 넘게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비전문가지만 자신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생활 영역 혹은 생활 영역과 그리고 자기네 스스로가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 아니면 그 소비할 수 있는 뭐 비용, 시간을 스스로 결정해서 이거를 실제 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업체, 창호 업체만 선택을 해서 직접 계획을 하고 발주를 해서 개선을 한 사례인데요. 제가 이 주택을 에너지 성능 개선을 평가하러 갔다가 굉장히 스스로가 잘 가꾸고 살고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집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의 용도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구조는 벽돌 구조입니다. 준공 연도는 1992년도에 지어졌고, 아까 설명드렸던 벽돌 구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로 보자면은 지하 1층이랑 지상 2층 그리고 옥탑이 하나 딸려 있는데, 지하는 완전 지하는 아니고 반지하층을 끼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1층,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반개측씩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층의 출입문 자체가 한 2m, 지표면 실제 대문에서 뭐 한 2m 정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진입할 수 있는 집이라고 보면 되고, 요 노부부께서는 지상 2층, 최상층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옥탑과 옥상을 뭐 자기가 전부 다 점유하고 쓰시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층별로 면적의 차이는 있지는 않는 걸로 파악되고요. 지하층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긴 했는데 정확히 면적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1층과 2층의 평면 구성은 똑같고 한 개층의 실제 면적은 66.33제곱미터로 약 20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이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이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머니께서 화단을 굉장히 많이 가꾸세요. 옥상 부분의 면적을 이 화단이 그 옥탑방 빼고 전부 다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게 최상층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 못 미치는 단열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상층이 갖고 있는 단점으로 치면은 뭐 옥상에서 떨어지는 복사열이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취미 활동이 굉장히 이 실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단열 성능이 기본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태양의 복사열을 굉장히 많이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최상층의 노후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이런 이 열교 현상이 심하지 않는 상황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도면은 이 집을 실측할 때 만들었던 도면인데요. 노후주택은 일단 개선, 보수공사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도면을 일단 만들자. 그 집이 에너지가 어디가 취약한지, 뭐 영역, 그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면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서 실측을 하고 도면을 만들어냈던 상황이에요. 건물 주인분께서 고친 지는 1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2018년에 한번 공사를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사를 한 게 아니고 부분 단열 공사, 부분 창호 교체 공사 이 부분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이 각 공간, 각 실, 각 방이 이 외측면, 외기를 직접 면한 공간은 제가 도면에서 빨간 테두리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외기를 그 외부면을 간접적으로 면하고 있는 면은 파란 테두리로 표시를 했습니다. 집은 일단은 계단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외부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와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현관, 이 집 같은 경우에 평면 구성상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 당시에 지어졌을 때 사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바로 면하는 게 흔한 평면 구조인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관실, 방풍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무로 된 중문이 있어서 방풍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존재를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쓰시는 거는 그 나무 목재창 그 중문이 너무 낡아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쓰지 않고 열어놓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관을 통해서 이제 거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거실 같은 경우에 외기 측을 간접적으로 면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실 때 이 건물주인분들은 각 방을 침실로 쓰고 서재도 있으시기도 한데,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거실이랑 주방 공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때문에 공사도 부분적으로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를 끼고 있는데, 이 집이 기존에 단열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요만큼 외기측을 끼고 발코니를 주방에서 하나, 그리고 거실에서 하나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일단은 발코니에는 단열재가 전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로 파악되고요. 발코니 안쪽에 있는 그 벽체, 외기면을 면하고 있는 그 벽체에 기존의 단열 계획이 돼 있는 상황으로 확인을 했어요. 여기 이 집에서 평면상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이 기존의 단열재가 들어가서 벽체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코니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단열 보강을 해서 공간을 확장해서 쓰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체를 철거하고 발코니를 확장한 상황은 아니고요. 기존 벽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열이 없는 발코니 부분을 내단열, 안쪽에서 단열을 보강하고 기존의 알루미늄 금속창으로 시공되어 있던 그 부분을 PVC 창으로 교체한 사례예요. 기존 벽체를 철거하지 않고 발코니를 확장해서 단열 보강 공사를 해서 생기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과 시간 대비 그 효과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풍실 영역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 속하고요. 둘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첨부 사진은 없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발코니 영역이어서, 발코니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노대라고 얘기해서 집에서 돌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아래층에 실이 있으면 안 되는 구조여야 이게 발코니 혹은 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 상부, 그리고 하부, 그리고 요 측부 자체가, 여기는 이제 실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다 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요 밑에도 외부. 혹은 밑에 층이 여기는 있기 때문에 밑에 층에서 또 여기를 외부라고 지칭을 하는데, 기존에는 요만큼 그냥 벽돌 한 장 두께로 싼 단이 그냥 서 있었어요. 단이 서 있고, 거기 위에 천장은 있었고, 요렇게 이제 알루미늄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뭐 형태는 비슷해요. 지금 형태랑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보통 우리가 비용이나 시간을 아끼려고 이렇게 벽체가 서 있는 이 부분 위에다가 이 PVC 창만 보통 교체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 시공하는 이제 전문 기술자랑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되게 좋게 진행을 한 상황이, 이 벽체 안쪽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한번 단열재, 그러니까 4단열로 이 단열 성능을 보강한 상태에서 그 기존 벽이랑 이 단열 보강한 두께만큼으로 해서 요만큼 이제 PVC 창을 설치할 때 1중 창이 아니라 2중 창으로 아예 두껍게 자리를 잡고 2중 PVC 창으로 설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수 공사를 하시기 이전에는 거실이 사실 외기를 간접적으로 면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발코니 자체가 단열 성능이 없었기 때문에 뭐 거의 외기를 직접 면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 벽체를 건드리지 않고 이 발코니를 유지한 상태에서 4단열, 단열을 보강해서 발코니 영역을 방풍실로 조성하면서 거실 영역이 완벽하게 외기를 간접적으로 이제 면하고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라던가 뭐 주방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공사를 알고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고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발코니 영역만 이렇게 단열이라던가 창호만 교체해 줬을 뿐인데 뭐 굉장히 쾌적하게 쓰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공사를 하기 이전에 한겨울철 가스비가 약 22만 원 아니면 25만 원대가 보통 나왔다고 하시는데, 창호를 교체하는 이 공사를 끝내놓고 나서는 그 한겨울을 한번 보내봤을 때 이게 거의 뭐 많이 쓰면은 15만 원, 거의 아니면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하고, 보통 10만 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사를 하기 전과 후를 따지면은 뭐 비용적인 면에서는 월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절약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단열 보강 공사만 했던 건 아니고, 열 효율이 떨어지는 그 4등급짜리 기존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셨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보조금 지원을 받고, 뭐 좀 더 비용이 들다고 하더라도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잘 맞춰져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은 것들을 바꿨을 뿐인데, 실제적으로 금액은 굉장히 관리 비용은 많이 차이가 나고, 실제 쓰는 그 상황에서도 비용뿐만 아니고 굉장히 쾌적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래된 이 집을 어떻게 고쳐서 쓸 것이냐 라고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에너지의 소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건물을 짓고 뭐 부숴서 폐기물로 버리는 것 자체도 사실 에너지를 소모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처럼 부셨다 지었다 하는 그런 방식들은 앞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오래된 주택을 어떻게 개선해서 쓸 수 있느냐, 이미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노후화됐기 때문에 버리고 아니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이 집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고쳐서 썼을 때 에너지의 사용량이 절감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면은 결국에는 탄소 배출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탄소 배출이 떨어지는, 그리고 그런 집들이 모여 있는, 탄소 배출을 제로화 시키는 그런 지역이 모여 있는 공간은 지금 밀도가 이렇게 높아진 도심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사실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한편으로는 낮죠, 인구 밀도가. 그러면은 좀 더 그 밀도가 낮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쾌적해진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주택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전하고 쾌적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갖춤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집에 해당하는 그런 마을 지역은 뭐 전체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되고, 이게 곧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결국에는 대응을 하고 앞으로의 지구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이런 오래된 집을 우리가 개선해서 쓰는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선진화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뭐 새 집도 물론 좋겠지만 오래된 집이 갖고 있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아니면은 그 오래된 것만이 갖고 있는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시대에 맞는 주거 환경으로 개선해서 쓴다면은 앞으로의 우리가 실제 쓰는 어떤 가치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비용적인 어떤 가치들도 있겠지만은 그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떤 부가가치들도 분명히 시너지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혹은 가꾼주택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같이 함께 계속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구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집 하나 잘 관리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구 환경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좋은 집, 그리고 좋은 벽, 그리고 그 벽에 빼놓을 수 없는 단열이라는 이 개념들을 일단은 추려서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다뤄야 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세분화된 전문 분야 혹은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단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